네, 사법논담 시작하겠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남수 천하람입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두 분께 여쭤볼 게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화물연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그 법적 근거, 네. 이게 타당한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사법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더 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찾아서 촬영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주거 침입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짚어볼 텐데요. 주거 침입 논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먼저. 네. 자, 결론부터 한번 좀 말씀을 해주세요. 두 분 어떻게 보세요? 주거 침입에 해당하고요. 해당이 이게 된다. 이 공용 공간에까지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한 행위는 기본적으로 좀 많은 판결들이 주거 침입 유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분양할 때 전용 공간과 그렇죠. 공용 공간이 있는데 주거면 전용 공간으로 한정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현관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 공용하는 그 곳도 주거의 일부라고 판시하고 있고 그래서 초인종을 누른 게 주거 침입이야. 이게 사실 판결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요. 집이 아파트 같은 데는 일단 공동 현관문을 들어선 다음에 그 집 앞까지 가서 초인종을 누르잖아요. 공동현관이 1층에 있는 공동현관 그렇죠.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게 좀 일관된 부분이고. 판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 그런데 일반 주택이다. 거기는 길에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또 주거 침입으로 법적으로 당연히 그거는 평가받지 잘 않게 안 되죠. 되죠. 예. 그냥 뭐 예를 들면 자기가 그렇게 달라지니까? 네, 왜냐하면 그 도로에 서 있는 거니까 내가 완전히 공적으로 허용된 도로에 서서 초인종을 계속 누르는 거는 이제 뭐 한 번 누르는 거야. 우리 옛날에 어릴 때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누르고 도망가고 이런 거. 그건 뭐 범죄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뭐 걸리면 한 대 이제 꿀밤 맞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너무 여러 번 누른다 이랬을 때 이게 폭행이냐 아니면 주거 침입이냐 이런 쟁점들이 좀 있는데 뭐 그거는 뭐 판례마다 좀 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번 건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용 현관만 승인받지 않고 들어가도 주거 침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는 거의 쟁점이 없어요. 주거 그럼 침입은. 이건 뭐 그러니까 논란의 소지가 없다. 법적으로만 따지면. 그러니까 그래도 더 탐사에서 우리가 미리 뭐 간다라고 예고를 했기 때문에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예고는 아무 상관이 없고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헷갈려지는 게 하나가 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 건 말고 네. 아마 두 분도 뉴스에서 그런 거 뭐 많이 봤을 것 나오죠. 같은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유동규 본부장관이었을 때 기자가 유동규 본부장 살고 있는 오피스텔 가가지고 막 누르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이거 그럼 다 법적으로 다 주거 걸린다는 침입이죠. 얘기잖아요. 예, 문제 고발 삼으면. 고소 고발 되면은 다 문제.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범죄 옛날에 관련 예. 그 리포트 할 때도 뭐 가서 뭐 여기가 사무실입니다. 뭐 문이 잠겨 있습니다. 하고 막 문 이렇게 하고 그러면 기자들 전부 다 범법 행위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근데 왜 이것만 문제 삼아요, 그럼? 아니 뭐 나머지 것도 문제 대상인 사람들이 문제 삼으려면 삼을 수는 있는데 네. 근데 보통은 잘 그렇게 안 하죠. 게다가 이게 약간 이제 그 모든 게 다 정도의 차이인 게 뭐 만약에 제가 정말 뭐 큰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고 기자가 그 제 집에 앞에 막 이렇게 공용 현관 지나서 들어온다 이러면은 그걸 갖고 고소 고발하면은 또 제가 또 사회적으로 욕 먹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거꾸로요. 네. 공직자잖아요. 아니 근데 공직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그걸 폭넓게 봐야 된다. 혹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역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그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께서 그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런가요? 국정원장께서 예. 그런 얘기 하셨고 이게 나도 뭐 그런 거 많이 당했다. 왜 이렇게 유난이냐 뭐 이제 약간 그런 말씀 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거는 약간 기본적으로는 공직자의 좀 선택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정말로 공직자의 공적인 업무나 큰 문제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취재를 하는 거면은 좀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번 게 그런 건지도 의문이고 그러니까 뭐 모든 게 좀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거죠 사실. 법률적으로만 하면 당연히 고소고발 할 수 하나만 있는 그럼 더 여쭤볼게요. 네. 공동 현관을 들어서는 행위 말고 네. 초인종을 누르는 다시 말해서 초인종을 안 넣고 그냥 공동 현관에 들어가기만 해도 주거 침입이 됩니까? 그렇죠. 이게 주거에 평온을 해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건데 평온을 했대. 그게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개인인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이 접수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의 착수는 잘 하지 않는 사건이기는 하고요. 처벌받더라도 거의 벌금형이기는 한데 만약 당사자가 공직자든 어떤 상황이든 이거는 정말 좀 내 주거의 평온을 해했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면
삼으면 이 행위 태양, 그러니까 이 구체적으로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들어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연락을 취하는 건 주거침입으로 처벌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다만 저는 이번 더 탐사 건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취재 목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이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그 어떤 뉴스 가치가 높은 사건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우에는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해서 이게 범죄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을 좀 없애주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네, 생기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뭐 그 직무상의 행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탐사 이 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근데 지금 이 순간부터는 사법 논담이 아니라 네. 언론 논담 하나만 하겠는데요. 알겠으면 법리적으로 그럼 그렇다 치고 예. 그럼 최소한 뻗치기라고 해가지고 네. 기자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그러면 공영현관 들어가서 네. 집 앞에서 뻗치기 한 경우가 허다하게 허다하죠. 많고 그러면 자기들도 다 지금 법률 위반한 건데 왜 더 탐사만 욕합니까?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을 때 인사가 엄청 전사적으로 언론사들이 막 취재 경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거의 핵심이다라고 해서 그때 이른바 뻗치기를 하는데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냐. 정두원 의원 차를 일단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공용 주차장 같은데 차를 세워놓든 뭐 벤치에 앉아있든 해서 그 차가 오길 기다려요. 그래서 들어가는 걸 보고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근데 기자한테 들어오지 말라고 하면은 그거는 승낙이 없었다고 보는데 본인이 뭐 묵시적으로 같이 올라가는 거에 허락을 하면 그래서 그때 집까지 가서 같이 뭐 얘기를 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통상적인 취재의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집을 찾아가서 그게 주 목적이 되는 경우, 왜냐하면 이게 생방송으로 하면서 여러 발언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압수수색 당한 것과 관련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똑같이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는 이게 취재 목적, 어떤 공정한 취재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다른 목적이 그렇죠. 있다고 너도 한번 보여지는 당해봐라 것 약간 이런 같아요. 느낌이라서 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탐사의 경우는 이걸 취재 목적으로 또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위법성 조각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저도 뻗치기를 한번 당해봤는데요. 그러셨어요? 아니, 제가 유명해서가 아니고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순천 왔을 때 묻어서 묻어서 그 저희 사무실 저도 갑자기 막 저희 사무실 직원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 사무실 순천에 있는 법률 사무실 앞에 막 기자분들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복도에 막 오시고 무섭죠. 그래서 저도 막 집에도 못 가고 아파트에도 막 이렇게 그러셔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예전과 지금이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1층에 요새는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가는 공용현관들이 많잖아요. 많죠. 요새 근데 과거에는 사실은 1층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좀 걸어가는 데들도 좀 있었고 열려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제 사무실도 마찬가지로 상가 건물이니까 뭐 사무실 바로 앞까지 오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그런 경우라면은 가벌성이 아무래도 좀 낮아집니다. 그런 부분을 따지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법적으로는 그것도 주거침입이라 할 수는 있는데 그것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근데 요새는 아파트들이 보안이 좀 더 엄격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게 좀 높아지는 거 아닌가? 주거에 사무실도 포함이 됩니까? 예, 그래서 뭐 주거, 선박, 건조물 그래서 딱 설치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런 개인적인 공간은 다 이제 침입죄의 대상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관공서 이런 거나 뭐 이런 건 안 되지만 관공서는 안 되죠. 그럼 그러니까 최소한 언론 자기들도 그래놓고 네. 더 탐사만 욕하는 건 좀 약간 양심에 좀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번에 김만배 씨 나왔을 때도 여러 언론사들이 차량으로 추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부분도 동일한 잣대로라고. 바로 그 점인데 또 한 가지 스토킹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탐사가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게 스토킹 범죄에는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하지 않는데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뭔가를 도달시키는 행위. 그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든 메일을 보내는 것이든 뭐 차량으로 따라붙는 것이든 그 요건에 해당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문제를 삼는데 언론사의 취재까지 스토킹으로 고소하는 게 맞느냐의 문제는 남지만 법리적으로는 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사실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그러니까 걸리면은 좀 걸리는 부분인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언론사의 정당한 취재 행위, 그러니까 정당한이라는 평가가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필요성이나 상당성 이런 걸 따져가지고 그게 인정된다 그러면은 다 위법성 조각을 시키는 형태로
법률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거든요. 아니 네. 그렇게 따지면 또 예를 들어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 네. 버스를 대절해서 갈 때 음. 헬기까지 따로 띄워서 네. 차량 뒤따라 붙고 생중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한 차례 일시적이어가지고 이제 그걸 스토킹으로 이제 의뢰하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 당시 그러니까 있었어도 사회적으로 예를 들면 뭐 박근혜 대통령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으러 갈 때 이런 거 똑같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때 사실을 아리랑 TV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이 나는데. 영어로. 네, 영어로. 약간 한번 예. 어필 잠깐 했습니다. 예. 살짝. 네. 프레지던트 박근혜. 근데 아무튼 이제 뭐 그와 별개로 예. 그러니까 그런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그 뉴스 밸류에 따라서도 이게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뭐 예. 지금 그 좀 약간 좀 얘기하다 보니까 좀 이현령 비현령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있죠. 실제로 예, 있어요. 까놓고 법률이 또 얘기해서. 그렇죠. 실제로 사람 일단 대상자가 문제 제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지고 관건이고, 네, 예. 하더라도 이게 정당한 취재 행위냐 아니냐 이것도 판단이 되게 그러니까. 예, 갈릴 수 그래서 있는 다시 부분. 말해 법리적인 거 둘째치고 언론한테는 꼭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본인을 좀 돌아보라. 이 얘기는 좀 꼭 좀 하고 싶네요. 이중잣대는 안 그렇지 되니까. 않습니까? 예. 자기들도 다 해놓고 네, 왜 더 탐사만 팹니까? 그렇게 따지면 언론인 여러분 저는 언론에 프렌들리한 사람입니다. 알아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화물연대로 좀 넘어가야 될 텐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근거 법률이 화물차 운수 사업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해당 조항이 있는데 네. 아까 저희가 이제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건 위헌 소지 같다 또 이렇게 주장을 네. 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그래서 그 법문을 좀 찾아봤어요. 이게 14조에 있는데요.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국토부 장관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 초래 또는 초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명할 수 있다. 이게 형사처벌 조항까지 갖고 있어요. 예. 안 지키면 3년 이하 징역형까지 선고가 가능한데 이런 법문 잘 쓰지 않습니다. 커다란 지장을 준다. 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렇게 기재하는 경우 많은데요. 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 이렇게 형사처벌까지 갖고 있는 규정은요. 기본적으로 매우 명확해야 됩니다. 유체 해석이나 확대 해석이 허락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2003년도에 물류 대란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을 비교적 엉성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됐던 건데 옳거니 이런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로 바로 사실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조치까지 한다. 이게 정부가 할 일인지 저는 좀 의문입니다. 일단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헌 소지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쓴 겁니다. 아 그래요?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아무 때나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쓰면 이거 위헌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 운수 거부해서 커다란 지장이라는 잘 쓰지 않는. 네, 잘 쓰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국가의 물류 시스템이 거의 마비될 지경에 이르러 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 이걸 쓰라라는 그러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쓰라는 거를 법문에도 명확하게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최후 수단성이 인정된다 그러면 이걸 위헌이라고 단언하기는 저는 거의 뭐 어렵다고 보고요. 근데 최후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교섭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물류 대란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섭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교섭이 이루어질지 지금 뭐 예를 들면 저희 광양항 같은 데도 완전 난리 났고 뭐 광양뿐만 아니라 전국의 항만이나 뭐 심지어는 주유소의 기름이나 뭐 콘크리트 뭐 시멘트 이런 것도 지금 난리 났는데 월드컵에 가려가지고 요새 좀 이슈가 덜 되고 있지만은 실제 그 일선에 있는 분들은 이게 심각하다는 건 이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저는 충분히 발동 요건은 갖췄지 않았나. 저는 오히려 커다란 지장이 있다라는 거는 쟁점이 별로 아니고 정당한 사유가 있냐 없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집단 행동을 할 만한 어떤 사유가 있냐. 이거는 쟁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 저는 이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 단체 행동권,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도 네.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리고 파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 속성은 피해를 어떤 거 나옴으로써 양보를 그러니까 유도하는 행위 방식이라고 봐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했으니까 파업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파업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은 공익에 현저히 해가 있으면 법률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맞습니다. 알아요. 네. 근데 그 제한이라고 하는 게 파업을 그러니까 행정명령으로 하지 마가 아니라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기본권인 파업을 하지 말고 일단 스톱하고 복귀해. 이건 너무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단 진행자께서 사법 논담을 오래 하시더니 거의 준 법률가가 되신 것 같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쟁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우리가 그 근로자들의 노동자들의 뭐 쟁의행위에 대해서도 필수 유지 업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공익과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화물 운수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근로자랑 되게 다릅니다. 오히려 의사랑 많이 비교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대체 인력 투입이 어려운 것이 화물차는 뭐 예를 들면 하루 이틀 만에 갑자기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전 행위 자체는 대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가지고 있는 수반되는 하드웨어를 갑자기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화물차 소유주는 그 기사분들이니까.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실제 그 화물차를 점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분들 쫓아가서 화물차 뺏어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의사들도 당연히 파업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뭐 의료법상 의료 행위 해라라고 하는 규정을 넣어놓은 것처럼 이것도 그런 공익상의 불가피성 같은 것들을 좀 더 중하게 보는 그런 면이 겁니다. 있다. 네네. 그런데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기본권의 충돌이 있죠.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헌법에도 규정이 돼 있고 물론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특수성이 있어서 파업권이 있는지는 또 뭐 변론으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이 처음에는요 한 달 동안 이 면허권을 박탈해가지고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업무 개시 명령에 이 불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부에서는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업무 개시 명령 화물차에게만 있는 거 아니야. 법적 근거가 의사들한테도 있고 약사들한테도 있어. 이 말도 맞습니다. 의사들에 대해서 업무 개시 명령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해당 의료법, 해당 약사법을 찾아보면요. 이렇게 모호하게 돼 있지 않아요.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때 이런 식으로 명시적으로 이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의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의사, 약사 기본적으로 생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화물차 노동자 다릅니다. 지금 노동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특수고용자라고 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노동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았어요. 근로자성을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건 근로자 보호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등의 어떤 보호에서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비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같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할 때는 노동자다라고 하면서 하는 거 이게 또 노동자라고 보더라도 ILO 협약 뭐 이런 부분과 다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좀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몇 가지만 하면 그 화물 운수 사업에서의 업무 개시 명령도 구체적인 요건이 있어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나 뭐 의약품 이런 것처럼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라는 요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그 본인의 역할을 사실 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한 가지는 평소에는 노동자성, 근로자성 인정도 안 하면서 왜 이러냐라고 하지만 의사나 약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 약사 대체로 다 프리랜서들이시죠. 그러니까 개업이나 개업 약사들은. 그러니까 이게 근로자성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우리 사회에 필수 유지돼야 되는 어떤 그런 공익성이 강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마비가 왔을 때 급하게 행정 권력이 조치를 취한다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근로자냐 아니냐는 사실 쟁점이 아닙니다. 네. 그래요.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정당한 사유 없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번 보죠. 6월에 합의한 내용을 보면 일단 그 안전운임제 그 연장을 하고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로 네. 돼 있는데 그 합의 이후에 논의가 없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논의하기는 했어요. 네. 그 아니, 뭐 몇 군데 컨테이너랑 몇 개 뭐 이렇게 해서 정부하고 한다고. 화물연대 간에. 네. 네. 그러면 그 정부가 성의를 보이지 않았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그러니까 성립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당 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8일 동안 파업했었어요. 그때도 물류 대란이다 뭐다 해서 정부가 그렇다면 우리가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라고 했는데 화물연대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협상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화물연대 측으로서는 어떤 선택지가 있습니까? 또다시 파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는데 보통에 주어질 수 있는 선택지를 주지 않고 왜 파업하냐? 불법 파업이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정부의 온당한 근데 자세인 거예요. 아니 저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저런 협상이 되고 있고 사실은 그 국토부에서도 컨테이너랑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에 대해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하겠다 이런 방침하고 절충안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화물연대가 말씀하셨지만 뭐 6개월 전
6개월도 안 됐죠 지금 뭐 올해 6월 뭐 이럴 때니까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 5개월 전에 했는데 또 안전운임제 이 쟁점에 대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전국의 물류를 다 멈출 정도의 일이냐. 뭐 예컨대 지금 뭐 코레일도 그렇고 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투쟁하고 계십니다마는 뭐 예를 들면 일부 그러면은 뭐 부분적인 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하면서 국토부랑 협상을 좀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게 완전 무슨 뭐 안전운임제 본인들이 원하는 걸 100% 안 해주면 우리는 물류를 올스톱 시키겠다. 이게 그러면 또 반대로 말하면 정당하냐. 이게 쟁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라 네. 협상을 하기로 한 걸 안 한 거.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그거를 완전히 안 했냐 하면 국토부 입장은 또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회의 논의를 했다고? 네, 한 거겠죠. 거의 안 네. 한 건 팩트인 것 같고 왜냐하면 우리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하는데 국토부에 또 명시적으로 뭔 소리야 우리 이런 노력을 했어라는 그런 입장은 나오고 있지 근데 뭐 않습니다. 국토부의 입장은 예를 들면 그 전에도 줬었겠죠 업계한테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논의를 모아서 하여간 화물연대는 가처분 신청 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받아들일 거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까? 아니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데 가처분을 하려면 일단 그 행정처분을 송달받아야 돼요. 우편이나 교부에 그게 방식으로. 화물연대 명의가 아니라 그 화물 개개인한테 노동 해야 개개인이니까 가처분을 내야 되는 완전히 거죠. 개개인한테. 그래서 의사들이 파업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안 받는 거예요, 의사들이. 막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가서 병원에 이렇게 부착을 합니다. 너네들 이거 뭐 업무 개시 명령이고 뭐 한 거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이거 적법한 송달 아니라고 다 판단받았어요. 그런데 병원은 그래도 주소지가 명확하고 언제 문을 열고 뭐 닫고 이런 게 비교적 오픈돼 있잖아요. 근데 화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운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이거를 의도적으로 피하려고자 하면은 시간을 정말 무한정으로 끌 수도 있어서 그거부터 사실 정부는 넘어야 되고 그게 도달돼야 가처분이든 뭐든 이후에 법률적인 조치가 또 근데 가능하기도 그래서 하고. 어제 국토부 주장은 뭐 그런데 이게 송달된 날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네. 그냥 뭐 이거 받은 것으로 공시송달. 간주된다. 네, 공시송달이 있긴 있죠. 근데 변호사님 말씀이 기본적으로 맞고요. 공시송달을 하려 그래도 또 그게 시간이 좀 필요해요. 많이 몇 번 걸리죠. 보내서 네. 안 받아야 되거든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짜고짜 공시송달입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빨리 진행하더라도 1, 2주는 그냥 걸릴 것 같습니다. 또 공시송달 붙인 날로부터 또 며칠이 경과돼야 네, 되고 이런 게 그래서 그게 한 있어가지고. 14일.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럼 바로 가처분 넣고 바로 결정 넣고 이건 아니겠네요. 예, 그것도 네. 시간을 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제 다만 그게 이제 가족한테 송달해도 되거든요, 보통. 그냥 이제 예. 그러면은 전국에 이제 화물차 운송기사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보내다 보면 한두 분은 그냥 생각 없이 받았다가 이거 뭐야 이러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계실 수는 있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명령서는 등기군요. 예, 등기입니다. 등기입니다. 일반 우편물이 예, 아니라. 네, 네. 그래서 네, 가족분들이 받으시면은 이제 그런 몇 분 정도는 또 가처분 넣으시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정리를 하자면 뭐 길면 2주까지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협상을 타결짓는 게 가장 좋은 경우의 수다. 네. 뭐 이건 뭐 그럼요.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 같고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의 근거 조항을 좀 그러니까 다시 정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두 분은? 저는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그 당시에도 아니 뭐 의사도 하고 약사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그 업의 특성이 있어요. 바로 적시에 치료하지 않으면 정말 사망할 수도 있고 크게 이제 위해가 가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이 화물차 운전자들은 개인 사업자 성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강제하는 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뭐 특수고용 근로자다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단 일정한 공간으로 가서 고정된 급여를 받는 지위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차 사서 자기의 자본으로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화주와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그런데 일해라고 강제하는 게 의사랑 동렬해서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것인가? 필요 최소한의 수단인가? 이런 부분은 저는 위헌적인 소지가 그래서 나온다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화물 운송에 이 정도 지장을 주는 거는 제 생각에 의사들 못지 않습니다. 네, 그 오는 사회적인 영향력이 그래서 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이거보다 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뭐 어떤 뭐 교섭을 뭐 하고 이게 뭐 잘 안 되고 우리 그 필수 유지 업무 관련해서는 노동조합법이 조금 더 그런 엄격한 규정들을 두고는 있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이제 업무 개시 명령 같은 경우는 한 20년에 한 번씩 써먹는 규정이다 보니까 예 그렇게 뭐 세세하게까지는 잘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를 하지 네, 않았습니까? 노든 사든 불법은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주장인데 아까 인터뷰했던 화물연대는 아니 그 화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정부가 이 점을 제기하던데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공정하지가 않다라는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사측에 편향된 걸 이렇게 여실히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 발동할 때도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어땠냐면요. 당장 타협하면 우린 편하다. 정부는 편한데 또 다른 불법 파업이 유발된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이제 나오질 않겠다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서 접점이 있어요. 아까 짚어주신 대로 정부는 3년 그리고 화물연대는 아예 일몰제 폐지 그냥 무한으로 이제 입법적으로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불법으로 단언하면서 협상 테이블에도 못 앉을 사안인가 그렇지 않아요. 안전운임제가 제일 쟁점인데 그 부분은 최저 생계비를 보장해주는 차원이에요. 화적이 어느 정도 물량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최소 운임료를 보장해주겠다. 실제로 과적, 과속 많이 줄었다고 화물연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로서도 사회적 비용을 저감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법과 원칙을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정하게 들이대는지 좀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반대로 윤석열 정부가 뭐 사측을 위해서 특별히 뭘 한 게 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뭐 예를 들면 사측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불법 행위가 있는데 눈 감아줬다 뭐 이런 거는 저는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지금 안전운임제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개별 화주랑 협상 없이 이게 이 정해진 요율을 받아라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경영자 측에서 내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게 뭐 합리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되게 이상한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요율이 막 안 맞고 뭐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아니 이게 협상을 통해서 원래 정하는 건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라는 불만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또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안전운임제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입법으로 영속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안전운임제라는 게 사실 매우 어찌 보면 좀 자기적인 제도고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까지 하는 게 맞냐라는 게 학계나 전문가에서도 이견이 많아서 지금 당사자건 거래 원칙이다. 예, 이게 안 맞다.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원리랑.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도 이거를 밀어붙이지는 못했던 거거든요. 그냥 연장만 했던 거라서 이거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너네는 이거 완전 오롤라띵으로 100% 안 받아주면 우리는 완전히 올스톱 할 거야. 아니 그럴 거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안 했습니까? 이거 저는 좀 이거 안 맞다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러니까 연장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치 파업입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회에 또 하나 이제 숙제가 던져진 걸로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숙제를 푸는 곳이 국회인데 뭐 국회는 뭐 별로 뭐 흥겹더라고요. 예, 관심이 크게. 그냥 뭐 국토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법논담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